아시아인들의 이민은 19세기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당시 미국이 서부 지역의 영토를 확장한 것이 그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지도를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부에서 13개의 영국 식민지로 출발했던 미국의 영토가 차츰 중부 지역으로 넓어졌다가 19세기 중반에 이르면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을 거쳐서 서부의 끝인 캘리포니아까지 귀속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 이렇게 미국의 영토가 방대하게 넓어가던 바로 이때 전 세계가 미국이 서부에 주목하는 대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금광? 맞습니다. 바로 1848년 캘리포니아에서 대규모의 금이 발견되면서 골드러시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황금을 찾기 위해 서부로 향하는 골드러시 행렬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금이 발견된 1848년에 캘리포니아 인구는 불과 약 16만 명이었는데 이듬해인 1849년에는 약 25만 명으로 9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와. 토니 씨, 이때 캘리포니아에 온 사람들을 부르는 별명이 따로 있었나요? 네, 1849년에 뒷자리만 따서요. 49ers, 아, 49ers라고 불렀고 미식 축구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미국은. 그래서 미식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샌프란시스코 49ers라는 팀이 있었거든요. 너무나도 훌륭한 활약을 하고 또 우승을 많이 한 최고 명문팀 중에 하나였는데 그 이름이 그 이름이에요? 네, 그 이름을 따서 이제 49ers라고 지었었어요. 진짜 미국 전문가 같으세요. 네, 오늘 좀 제가 갑자기 좀 있어 보이는 것 네. 같아요. 있어 보이네요. 대박이다, 49ers. 예, 그런데 이렇게 서부로 사람들이 몰려들자 큰 한계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당시 미국이 서부와 동부를 연결하는 교통망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 철도가 없었구나. 그렇죠. 이에 미국은 캘리포니아의 세크라멘토에서 네브라스카주의 오마하를 잇는 약 3,000km의 대륙 횡단철도 건설에 착수하게 됩니다. 와, 길다. 그렇다면 이때 광산과 철도 건설 현장에 투입할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투입됐던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민자들이구나. 청나라 화교들이죠. 해외에서 와야죠. 예, 맞습니다. 바로 태평양을 건너서 일자리를 찾아온 청나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청나라요? 청나라 사람. 청나라는 두 차례의 아편 전쟁에서 연달아 영국에서 패배한 후 전쟁 비용뿐만 아니라 과도한 배상금을 치르느라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청나라. 그러자 부족한 국고를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걷었죠. 게다가 당시 광동성 지역에서는 수년간 총작이 이어지는 바람에 더욱 먹고 살기 힘들어졌던 것입니다. 결국 청나라의 가난한 백성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서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민 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런 아시아계 노동자들을 일컬어 쿨리라고 불렀는데 쿨리는 인도의 힌디어로 머슴, 일꾼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들은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처음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처음 만들어준 거? 차이나타운? 맞습니다. 와. 와. 아, 이게 그렇게 놀랄 일이에요? 우리 수준이 그래. 전문가. 그렇다면 왜 하필 샌프란시스코였을까요? 골드러시 때문 아니에요? 어차피 청나라에서 글로 일꾼들이 많이 넘어왔다면서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도착한. 네, 비슷합니다. 그 이유는 내륙에 있는 일토로 향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곳, 그곳이 바로 샌프란시스코였습니다. 교수님, 그럼 청나라인들이 막 늘어나면 이 차이나타운의 규모도 자연적으로 커질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시 미국인들이 뭐 그걸 경계한다거나 막 뭐 텃세 부린다거나 뭐 이런 거 없었나요? 예, 처음에는 지원 씨 말처럼 낯선 차이나타운이 성장한 것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궁금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여행하는 사람들도 생겼는데 차이나타운에서는 약 2평당 1명이 살 정도로 좁은 공간에 다닥다닥 붙어서 살았거든요. 무엇보다 술 주정뱅이이거나 도박하는 청나라인들을 구경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차이나타운 여행은 일종의 슬럼 투어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미국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일본인이었습니다. 당시 청일전쟁 직후였던 일본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막대한 전쟁 비용을 치르고 농사지을 젊은 장정들이 대거 전쟁에 투입되면서 먹고 살기가 아주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청나라인들처럼 일자리를 찾아서 미국 이민을 나서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때 일본인들은 캘리포니아보다 미국이 다른 지역으로 이민을 많이 갔는데 어디였을까요? 어디였을까요? 지원이 너 살던 데 아닌가? 하와이? 바로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하와이에 이렇게 일본인들이 많구나. 아 근데 섬에 그렇게 큰 섬도 아니고 하와이로 왜 그쪽으로? 요즘도 일본인들이- 하와이 많이 가잖아요, 일본 사람들. 예, 좋은 질문입니다. 어. 하와이는 노동 환경이 열악하고 임금이 적어서 늘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와이 농장주들은 일본의 선전원을 파급해서 일할 노동자들을 모집했고 이에 일본인들은 미국 본토가 아닌 하와이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단체로 파업을 일으키거나 임금이 더 높은 캘리포니아 본토로 이주하는 횟수가 증가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급히 다른 지역의 이민자들을 모색하게 되는데 이때 일본인 다음으로 하와이를 찾은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우리나라? 맞습니다. 야, 아. 여기까지 갔어. 한인들이 미국 이민의 시초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때는 1903년 최초의 한인 이민자들이 증기선 갤리코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도착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원은 총 86명으로 48명이 남성과 16명이 여성 그리고 22명이 아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사실 그 이전에도 독립운동가 서재필 박사 등 미국으로 건너간 조선인들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규모의 인원이 이민을 간 건 이때가 처음이었죠. 선생님, 근데 당시 조선이 외국이랑 좀 뭐 수교가 활발하지 않을 때인데 언어도 안 통할 때. 어떻게 이렇게 대규모로 가게 된 거예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당시 조선의 왕은 고종이었는데 한인들이 미국 이민이 이루어진 건 고종이 총애를 받던 미국인 선교사이자 의사였던 호러스 알렌의 영향이 매우 컸습니다. 아, 알렌. 알아요? 교과서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진짜요? 그래요? 알렌 의사? 교과서에 나왔다고요? 네. 근현대사 나는 교과서에. 다른 교과서를 배웠나? 왜 기억이 없지? 형 하와이 교과서 배우셔서. 무슨 소리예요? 정확히는 알렌은 조선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을 설립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해원이 훗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브란스 병원으로 바뀌게 되죠. 또 알렌은 주한 미국 공사관인 서기관으로 발탁되어 조선과 미국 외교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서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조합은 알렌에게 조선에서 노동자들을 데려올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 토니 씨 우리가 아는 그 노다지라는 말 네네. 이게 이 사람이랑 관련이 있어요? 아, 이거 들으시면 또 깜짝 놀랄 거예요. 네. 난 일본 말인 줄 알았는데. 이 노다지라는 게 이 조선 그 최대 금강이었던 운산 금강의 채굴권을 미국에 넘겨준 사람이 바로 이 호러스 알렌. 이때 그 미국인 금강 관리자들이 조선인이 광산에 접근하면 이제 금을 훔친다고 생각을 해서 무차별 막 총격을 가했다고 해요. 그때 노터치라고 하면서 막 무차별 공격을 했는데 저때 노터치로 시작됐다는. 노타치, 노타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이니까 있어요. 노터치 하자. 나 일본 말인 줄 알았어 이때까지. 예, 그럼 알렌이 하와이로 이민을 떠난 사람들을 모집할 때 조선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무서웠을 것 같아요. 좀 두려웠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유교적 정서를 가진 조선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조상의 뼈가 묻혀 있는 고향을 떠나는 거 이거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에 알렌은 하와이 이민 생활의 장점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게 됩니다. 첫 번째, 기후가 온화하여 매우 심한 더위와 추위가 없음. 맞잖아. 모든 섬에 다 학교가 있어 영문을 가르치며 학비를 받지 아니함.
월급은 미국 금전으로 매달 15원씩이요. 일하는 시간은 매일 10시간 동안이고 일요일에는 휴식함. 유숙하는 집과 나무, 식수, 병을 치료하는 경비는 고용하는 주인이 지불함. 예, 안내문을 보시면 월급이 57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 쌀 한 가마니 가격이 약 60원 정도였으니까 어. 4인 가족이 3개월 동안 먹을 쌀을 살 수 있을 만큼의 큰 돈이었다라고 꽤 볼 수 되네. 있습니다. 와, 임금이 높은 거였네. 만약 여러분께서 이 공고를 본 조선인이라면 하와이에 가고 싶었을 것 같을까요? 가야죠. 저는 돈을 그렇게 갔을 것 많이 같아요. 주는데. 하죠. 돈도 많이 주는데 뭐 돈 쓸 일도 없잖아요. 뭐 들어보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우리나라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시 조선은 대외적으로는 청일 전쟁 때문에 큰 타격을 입고 내부에서는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나는 등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하와이로 이주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했던 조선인들의 삶이 어땠을지 함께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탕수수가 진짜 일이 힘들다고 들었는데. 너무 커. 저 플랜테이션 너무 커. 야, 저 기록이 저렇게 있네요. 농장 노동자의 삶은 매일 새벽 4시 반이면 기상 사이렌이 울렸고 새벽 6시까지 출근해야 했죠. 노동자들은 하루에 꼬박 10시간 이상씩 힘든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 양복 입은 사람은 뭐죠? 관리인 관리인이겠죠? 같아요. 사탕수수를 벨 때 날이 길고 무거운 칼을 사용하느라 항상 손에 물집이 잡혀 있었고 하와이 무더위 속에서도 날카로운 사탕수수 잎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두꺼운 옷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저 때는 뭐 기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백인들이 잘 안 하려고 그랬어요. 유럽 사람들도 잘 안 하려고 했어요. 엄청 힘든 노동이었네요. 저. 영상을 보니 농장 일이 어떻게 보입니까? 너무 힘들어요, 농장이. 그렇죠. 너무 더워서 막 기절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와이 조선인 노동자들이 서러움을 느꼈던 건 이러한 열악한 환경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혼인 남성 노동자들은 결혼을 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당시 하와이 노동자들이 남녀 비율은 남성이 9이라면 여성이 1명일 만큼 극단적으로 남성 노동자들의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아, 그러겠지. 이런 상황에서 혼자 일하러 왔던 미혼 남성 노동자들이 가정을 이루지 못하자 경우에 따라서는 일인 능률이 저조해지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술과 노름에 빠지는 걸 두고 볼 수 없었거든요. 아니 어. 교수님, 조선에서는 뭐 결혼하고 대를 잇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뭐 근데 그 방법이 뭐 없는 겁니까? 다행히 이 문제에 대해서 농장주들이 아주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바로 본국에 있는 여성과 중매를 통해 결혼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아내로 맞이한 신부들이 이민을 허용했던 것입니다. 먼저 사진 신부들의 모습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뭐야? 되게 어린 나이에 온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 중에 누구예요? 신부가? 셋 다 신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 예. 도대체 이 사진을 보고 하와이에 있는 남성과 조선에 있는 여성이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 이들의 중매 방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 본국에 있는 여성들에게 남성 노동자들이 사진을 보내면 여성들이 사진을 보고 그중 마음에 드는 남성을 선택합니다. 그럼 남성은 자신을 선택해준 여성의 사진을 전달받고 승낙하게 되면 결혼이 성사되는 것이죠. 야, 뭐 그렇게 결혼을 해? 와, 진짜 외모만 보는 거네. 그러니까요. 쉽다. 아니, 진짜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조건도 안 어떻게 보고. 사진 한 장을 보고 배우자를 결정한다는 게. 이렇게 결혼이 결정되면 남편이 될 노동자는 신부가 하와이까지 타고 올 뱃삭 등을 보내며 신부를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근데 기자님, 근데 하와이와 조선 사이에 어떻게 사진을 교환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진을 찍어서 한국으로 보내면 중매쟁이가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신부 후보들한테 그 사진을 보여주고 그 남성을 선택하게끔 하는 아주 이 역사에 없었던 방법인데 그 중매인 누구세요? 궁금한데. 중매인은 이제 여러 할머니들이 진주 할머니라는 분도 있었고
또 이제 부산에는 또 EC라는 EC 중매쟁이도 있었고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세기 초반에 조선의 여성들이 자기 남편을 선택 안 했습니다. 집안에서 어른들이 정해줬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저때 사진 신부로 가신 분들은 자기 남편을 자기가 선택했다는 거. 그다음에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 여권, 증명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성 인권을 미국에 도착하면서부터 모든 인권을 갖게 되고 그런 역사적인 아주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약간 그 자유를 얻는 그런 기분이었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 당시로 치면. 그렇죠. 교수님, 뭔가 네. 결혼이 성사되면 사진의 신부들은 뭐 남편을 찾아서 하와이로 그냥 가는 거예요, 무작정? 그렇죠. 물론 남편이 맞이하고 배싹도 주지만 하지만 그 여정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와이까지 가장 열악한 3등실에 갇혀서 가야 했는데 3등실. 그것은 원래 가축들을 싣는 화물칸이기도 해서 이런, 화물칸이기도 해서 이런. 오물 냄새가 진동했다고 합니다. 와, 배로 갔으면 엄청 걸렸을 텐데. 그럼요. 하지만 3등실 손님이기 때문에 갑판 위로 나가서 바람을 쐬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며칠 동안 그냥 안에 갇혀서 약간 우리 안에 갇혀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 그렇죠. 어머, 이런 고된 여정 때문에 신부인데. 항해 도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떡해. 하와이에 도착한 후 심한 멀미 후유증으로 급기야 시력을 잃은 사람도 있었답니다. 진짜 열악했구나. 시력을 잃어. 그렇다면 어렵게 하와이에 도착한 사진 신부들이 나이는 대략 몇 살이었을까요? 15, 16 이랬을 것 저분들이라는 거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14살 막 13살? 맞습니다. 당시 조선 여성의 결혼 정년기는 15세에서 20세였기 때문에 사진 신부들도 대부분 10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신부들이 하와이에 와서 남편을 보면 깜짝 놀라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다 너무 타서 어. 까만 거예요. 아니야, 그 사진을 20년 전에 찍은 걸 보낸 거야. 에? 아, 그러니까 현재 나이는 예를 들어 40살인데 20살 때 사진을 찍어서 그래야 보내는. 올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바로 남편들의 나이였습니다. 그들은 양복을 빌려 입고 잔뜩 멋을 낸 채 사진을 찍어 보내면서 나이를 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진 신부와 남편이 나이 차이는 평균 15살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심지어 16살 여성과 무려 75세의 노인이 결혼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좀 그 노인은 자신이 40대라고 속였다고 합니다. 와. 무서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교수님, 근데 그 중매인 말만 듣고 나이를 거짓말을 치는 거는 사기 결혼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뭐 물을 수는 없는 건가요? 물론 하와이에 도착한 후 남성 노동자의 실체를 알게 돼서 이혼을 한 사진 신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다시 돌아갈 배싹 등이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맞네. 하와이에 머물렀던 것이죠. 그런데 사진 신부들이 하와이에서의 생활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힘드셨어요. 먹먹하네요. 그냥 정말 남편을 잘 알아보고 결혼을 한 게 아니니까 안 그렇죠. 맞는 부분도 많고 저 먼 곳까지. 살림하느라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잘 살아보려고 머나먼 미국까지 왔지만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들었던 이민 1세대들의 애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